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모의고사 1회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상당히 이런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이런 박스 형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틀린 겁니다. 틀린 것. 자, 기억 보시면은 부동산 윤리는 고용 윤리, 조직 윤리, 서비스 윤리 및 공중 윤리가 있으며 이 중 조직 윤리란 기업 내부 조직에서 이 조직 간에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 자, 여러분 시험 문제 주의할 할 것은 그 기억에 보시면은 부동산 윤리의 유형은 지금 4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가 조직 윤리가 아니라 고용 윤리다. 고용 윤리에 대한 설명이다. 기업 내부 조직에서 이 조직 공간에 지켜야 할 도리를 우리는 고용 윤리라고 합니다. 기억은 틀린 점은 니은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부동산이라는 특성과 그리고 이 물건인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대물 활동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은은 맞는 점은 디귿 성박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된 성박은 준부동산이죠. 그래서 준부동산은 등록 등의 공시 방법을 갖추고 우리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물건을 말합니다. 자, 디귿도 맞고 네 번째,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에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동산으로 취급된다. 자, 이 네 번째 보시면은, 자, 네 번째는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을 묻는 거죠. 자, 이 정착물을 우리가 구분하는 기준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를 보면은,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 보면은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방법, 물건의 성격, 물건을 설치한 의도, 당사자들 간의 관계가 있거든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뭐를 묻는 거죠?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방법이죠. 자, 이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우리가 구분하는데 여기에 2가지를 고려를 하겠죠. 자, 물리적 측면에서의 손상이 있느냐, 건물의 이 기능 또는 효용에 있어서 건물의 기능, 효용에 있어서의 이 지장이 있느냐, 물리적 손상, 이 지장 유무죠. 자, 여러분 철물점에 있는 우리가 수도꼭지는 물리적 손상도 없고 기능의 지장도 없기 때문에 철물점에 있는 수도꼭지는 동산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4번째 맞는 질문이고 5번째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인목이나 식생들은 정착물이므로 모두 토지의 일부죠. 그래서 토지에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 정착물입니다. 맞는 질문이죠. 자, 그래서 기억도 맞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 고용률 틀렸고, 자,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되죠? 그 기억 미음 5번이 정답인데, 그럼 5번이 왜 틀렸을까요? 모두가 들어가서 틀렸죠. 이 인목이나 식생들은 우리가 정착물이므로 모두 토지의 일부인데 모두가 틀렸죠. 그래서 모두가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와 독립된 이 정착물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이 독립 정착물이 있고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 정착물인데 지금 이 식생이죠. 우리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뭐 다년생
뭐 식물, 이 자연, 식생은 토지의 정착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의 대상으로 되는 종속 정착물이고, 이제 임목. 자, 여러분이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그러한 우리 독립정착입니다. 그래서 모두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모두가 들어가서 틀린 점은 기역, 미음, 5번 정답입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용어를 우리가 가장 바르게 선택한 것은 하나의 지번으로 둘러싸인 우리가 토지에 있어서의 토지인데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의 한 단위를 우리 뭐라고 하냐? 필지죠. 그래서 필지를 또 시험에 자주 출제하죠. 필지는 하나의 지번으로 둘러싸인 토지의 뭐죠? 등록 단위다. 이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없죠. 토지에 있어서의 등록 단위를 말하죠. 또 부동산 등기법상 우리 등기의 한 단위로서 한 개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는데 필지, 이 필지는 뭐다? 토지에 있어서의 이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 자, 그래서 기역은 필지. 두 번째, 택지지역 내. 내가 동그라미 칠까? 내에서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그 용도가 변화되고 있는 토지는 뭐죠? 이행지죠. 자, 예를 들어서 토지가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용도에 따라 지역을 크게 분류하죠. 대분류입니다. 자, 크게 분류하는데 이 크게 분류할 때는 이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으로 이렇게 크게 분류할 수 있죠. 그래서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이 대분류 상호 간에 우리 전환 중에 있는 토지는 후보지죠. 지금 후보지 개념이 아니라 이행지 개념인데 이행지는 동일 용도적 지역 내입니다. 항상 요 내가 들어갔죠. 자, 내가 꼭 들어갑니다. 동일 용도적 지역 내. 자, 예를 들어서 택지 지역을 이렇게 세분화시킨 것을 소 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택지 지역은 주택,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동일 용도적 지역 내라는 것은 소분류입니다. 그래서 택지 지역 내에 공업지역의 주거지역으로 변화 중에 있는 토지, 이때는 동일 용도적 지역 내 소분류 상호 간에 이행 중에 있는 토지는 뭐죠? 이행지. 꼭 내라는 걸 주의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행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 이걸 뭐라고 하죠? 맹지라고 하죠. 맹지. 자, 맹지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해서 출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감가가 발생하고 또 건축법상에 건축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자, 맹지에 대한 개념인데 맹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지문이 정답. 3번 토지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틀린 겁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로 인해서 우리가 주변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이 마이너스 외부 효과가 발생한데 이것은 부동성에 근거를 하죠. 그래서 이 부동성을 또 많이 출제하죠. 자,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둘러싼 외부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가치는 우리 영향을 받죠. 우리가 뭐가 발생하죠? 외부 효과가 발생하죠. 또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고도로 우리는 또 국지화시킨다. 그래서 이 두 지문이 또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용어입니다. 외부 효과 맞는 지문이죠. 자,
자, 두 번째, 매립지나 간척지와 같은 개념은 육지를 새롭게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부증성의 예외가 되는 사례, 미출, 여기 틀렸잖아요. 어떻게 돼? 부증성은 물리적으로 토지의 절대량 면적은 결코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다는 거. 니은은 틀린 지문. 부증성 이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후보지와 이행지와 같은 용어에 내포되는 토지 개념은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라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죠. 자,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서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간척 개발, 공유 수면 매립, 택지 조성을 통해서 용도적 측면에서의 공급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귿은 물리적 공급이 아니라 경제적 공급 또는 용도적 공급을 말합니다. 니은도 디귿도 틀린 지문. 네 번째, 최유효용은 용도의 다양성에 근거하는 개념이죠. 자, 주어진 부지에 다양한 용도로 제공될 수 있는 특성인데 그 다양한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로 이용할 때 그 토지로부터 최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최유효 이용이 나오죠. 이 최유효 이용에 있어서의 성립의 근거, 최유효 이용의 성립의 근거가 되는 것은 우리가 용도의 다양성, 맞는 지문입니다. 네 번째는 맞는 지문. 자, 이질성, 개별성. 자, 이질성은 물리적으로 똑같은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토지뿐만 아니라 당연히 건물에서도 발견되는 형상입니다. 맞는 질문. 자, 토지는 영속적이고 이용에 비가역성이 있으므로 현재의 토지 이용 결정 시에는 장기적 배려가 필요하다. 자,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틀린 지문은 니은, 디귿 두 개네요. 2번 정답. 자, 4번, 아파트 시장의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자, 공급 곡선을 우리가 좌측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공급의 뭐라고 하죠? 감소라고 해요. 공급의 감소. 이 공급의 감소 요인은 모두 몇 개이냐? 자, 원래 좀 중요한데, 주택 건설용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은 건축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량은 줄어듭니다. 공급의 뭐다? 감소. 자, 공급의 감소고, 주택 건설 자금 조달 금리가 상승을 하면은 생산자 입장에서 이자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돼요.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공급이 이전보다 줄어들죠. 공급의 뭐다? 감소가 됩니다. 자, 대체주택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을 하기 때문에 건설업체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하락한 아파트의 공급은 감소시키겠죠. 예?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대체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서 건설업체 입장에서 수익성이 높아지죠. 수익성이 높아지니까 공급이 증가합니다. 대체주택 가격의 하락은 공급의 증가 요인. 요거 좀 주의해 두셔야 되고, 그 아파트 가격의 하락인데, 자, 아파트 가격. 자,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을 합니다. 자, 이 점이 A점인데, 자,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건설업체는 수익성이 하락을 하죠. 그래서 공급량을 줄입니다. 이때 이 A점이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이 A점이 공급 곡선을 따라서 B점을 이동해요. 이렇게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공급 양의 변화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공급의 감소가 아니라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공급 양의 변화를 말합니다. 네 번째는 공급 양의 변화. 주의 좀 하셔야겠죠. 그리고 또 아까 했지만 대체주택 가격, 이 대체재인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건설업체는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아파트의 공급을 증가시키죠. 그래서
대체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공급의 증가요인. 공급의 증가요인이고,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이 하락하면은 생산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지는 공급의 증가. 예?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로 인해서 아파트 분양 가격이 상승한다. 여러분, 아파트 분양 가격이 상승하면은 건설업체는 가격이 오른 공급을 증가시키겠죠. 공급의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죠. 주택 건설용 원자재 가격의 상승, 주택 건설 자금 조달 금리 상승, 요 두 가지가 공급의 감소가 되죠. 1번 정답입니다.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자, 5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 아파트의 임대료가 5% 상승함에 따라 소형 아파트의 임대 수요량은 10% 감소한다. 이걸 뭐라고 하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죠.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데, 이 소형 아파트, 자, 분모는 자극을 주는 뭐죠? 분모는 자극을 주는 임대료고, 분자는 무엇을 의미한다? 수요량을 의미하죠. 수요량. 분모는 자극을 주는 임대료,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분자라고 합니다. 소형 아파트에 있어서의 임대료의 변화율. 자, 변화율은 퍼센티지 개념이죠. 소형 아파트의 임대료의 변화율에 대해서 소형 아파트에 있어서의 수요량 변화율을 묻는데, 문제는 이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음수가 아니니까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임대료가 몇 프로 상승? 5% 상승했습니다. 자, 임대료가 5% 상승함에 따라 수요량은 감소하는데 몇 프로 감소했다? 10% 감소를 했다. 자, 10%를 5% 나누니까 얼마죠? 2. 2는 1보다 커요. 자, 1보다 클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탄력적이다. 수요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은 탄력적이다. 탄력적.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억은 탄력적이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소득이 나오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입니다. 자, 소득이 나오면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인데, 이 자극을 주는 분모는 소득, 분자는 우리는 반응을 나타내는 뭐다? 수요량이죠. 이 소득의 변화율. 자, 이 소득의 변화율, 소득이 1% 변했을 때, 이 소형 아파트의 수요량은 몇 프로 변하느냐? 소형 아파트에 있어서의 수요량에 있어서의 변화율을 물었죠. 자, 우선은 소득이 몇 프로 변했죠? 소득은 몇 프로? 5%죠. 소득은 5% 증가함에 따라서 소형 아파트에 있어서의 임대 수요는 몇 프로? 7% 뭐였다? 증가했다. 이렇게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은 정상제인데, 여기서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뭐다? 플러스. 그럼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인데 5분의 7이니까 1.4죠. 플러스 1.4. 요거 계산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플러스 1.4는 0보다 크죠. 이때의 상품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은 정상제. 그래서 탄력적 그리고 정상제의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또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6번 문제, 이런 형태의 문제는 19회 시험, 24회 시험 출제했는데 한 4, 5년마다 한 번 출제하는데 올해 시험 28회죠. 그래서 출제가 또 예상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파트 공간에 대한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 자,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인데, 아파트 자극을 주는 임대료는
자극을 주는 임대료는 분모,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분자. 자, 아파트 임대료의 변화율. 자, 아파트의 임대료 변화율에 대해서 아파트에 있어서의 수요량 변화율은 어떻게 되냐? 아파트 임대료 변화율에 대한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걸 묻는 거죠. 자, 요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고 소득 탄력성. 자, 소득 탄력성은 분모는 또 뭐죠? 자극을 주는 소득. 소득이 분모고 분자는 뭐죠? 수요량. 그래서 이 소득의 변화율. 자, 소득이 1% 변했을 때 우리가 아파트 수요량은 몇 프로 변화하고 있는가? 이걸 측정을 하는 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인데, 지금 문제에서 아파트 임대료가 몇 프로 상승했다? 10%. 자,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 우리가 하였음에도 아파트 수요량은 결론적으로 4% 증가했다. 그러면 우선 수요가 아파트 임대료가 상승하면은 수요량은 수요 법칙에 따라 감소를 하죠. 그래서 요 첫 번째 수식에서 아파트 수요량은 몇 프로? 우리는 감소를 하는데 요 값이 얼마죠? 0. 지금 얼마? 8이죠. 0.8. 요 값이 0.8이니까 얼마? 8% 뭐 한다? 감소를 하고 있어요. 자, 8% 감소하고 있다. 자, 그럼 8% 감소하는데 결론적으로 몇 프로? 4%가 증가를 하니까 여기서 자, 여러분이 여기서 8% 줄어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아파트 수요량은 4% 증가니까 두 번째 수식에서 뭐다? 12%가 증가를 해야 요 두 개를 합쳐죠. 요 두 개를 합쳐서 결론적으로 아파트 수요량. 자, 문제에서 아파트 수요량은 몇 프로? 4% 뭐 한다? 증가를 하거든. 여기 결론이잖아. 아파트 수요량은 4% 증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8% 줄어드니까 두 번째에서 12% 증가를 해야 돼요. 자, 문제는 수요 소득 탄력성이 얼마다? 0.5인데 0.5는 0보다 크죠. 0보다 크면은 뭐다? 정상제죠. 자, 0보다 크면 정상제인데 이 말은 뭐죠?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이 정상제입니다. 따라서 소득은 얼마? 소득은 0.5분의 얼마? 12%가 되겠죠. 따라서 24%. 소득은 24% 해줘야 된다? 증가를 해야 된다. 24% 증가를 해야 된다.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 상당히 우리 중요한 유형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7번. 그림에서 아파트의 수요 곡선 D0를 D1이다. 자, 수요 곡선 D0를 D1으로 이동시킨다. 수요 곡선 자체를 어떻게 돼요? 좌측 왼쪽으로 이동시키죠. 수요 곡선 자체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수요의 감소라고 하죠. 수요의 감소. 그래서 수요의 감소 요인인데 이동시키는 원인과 그 결과. 자, 그럼 이 얘기죠. 결과는 어떻게 돼요? 자, 수요 곡선과 지금 공급 곡선이 주어졌을 때, 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주어졌을 때 이 점이 바로 뭐죠? 최초의 균형이죠. 지금 최초의 균형인데 수요 곡선이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을 한 거죠. 왼쪽으로 이동. 요게 D0고 요게 D1이죠.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면 결과는 뭐죠? 결과는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은 하락을 하고 균형 거래량은 뭔다? 감소. 균형 가격은 하락을 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 자, 그래서 결과 보세요. 균형 가격 하락,
나온 것은 3번, 또 균형 거래량 감소는 5번이야. 그럼 3번 아니면 5번이 정답이야. 결과가 지금 결과가 균형 가격 하락, 균형 거래량 감소 나온 게 3번 아니면 5번이에요. 결과는. 그럼 답은 3번, 5번만 보면 돼요. 자, 3번 보세요. 대체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죠. 비싸니까 아파트 수요는 뭐한다? 우리는 감소하죠. 3번 정답이고, 5번째 아파트 선호가 증가하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5번은 답이 안 되죠. 정답은 몇 번?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죠. 원인과 그 결과. 수요 곡선 자체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원인은 무엇이냐,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냐, 상당히 중요한 또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8번 부동산 경기 순환과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부동산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문에서 순환적 변동을 비롯한 계절적 변동, 장기적 변동, 무자기적 변동이 나타나죠.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또 어느 걸 또 출제를 많이 하죠? 시험 문제는 계절적 변동, 이 계절적 변동, 그리고 무자기적 변동이 또 출제를 많이 하죠. 무자기적 변동을 우리는 불규칙 변동 또는 우발적, 랜덤이죠. 랜덤, 우발적 변동입니다. 이 두 가지를 또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1년을 단위로 했죠. 계절적 변동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1년을 단위로 했을 때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경기 변동입니다. 그 무자기적 변동은 우리가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예기치 못한 사태, 이 정쟁이나 혁명, 폭동, 또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또 정부의 급격한 정책의 변화, 최근에 뭐 8.2 대책도 나오죠. 이 정부의 급격한 정책의 변화,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리가 규칙적인 비순환적인 경기 변동을 무자기적 변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 완화 후에 주택 거래 증가, 이것은 부동산 정책의 변화이기 때문에 불규칙 변동 요인에 속합니다. 맞는 점은 대학교 근처의 임대주택이 방학을 주기로 어떻게 지방으로 고향으로 내려가죠. 그렇기 때문에 공실률이 높아지는 것은 매해 발생하는 계절적 변동에 속한다. 맞는 점은 상향시장 국면이죠. 자, 이런 형태로 가는데, 자, 경기가 이런 추세로 가죠. 자, 바닥을 통해서 올라가는 경기의 회복, 우리가 시장의 국면, 여기는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국면, 상향시장 국면, 정상을 통해서 내려오는 경기가 후퇴하는 국면, 그리고 우리가 바닥을 통해서 내려가는 경기, 일반 경기에 불경기에 해당하는 하향시장 국면. 자, 이런 변동이 순환적 변동이죠. 자, 순환적 변동은 이 국면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몇 개이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4개의 순환 국면을 가지고 있다. 4개의 순환 국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그 4번 상향시장 국면, 이 상향시장 국면에서는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매도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거래를 앞당기려고 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전문 활동에서는 우리가 매도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되죠. 매도자입니다. 매수자가 아니라 매도자가 중시되고 이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사례에 있어서 밑에 있으니까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매수자가 아니라 매도자. 그래서 4번 정답. 5번 하향시장에서 이 직전 국면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 위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상한이죠. 상한이 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질문인데 여기서는 가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매도자는 빨리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매수자는 될 수 있는데 늦게 살려고 해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 전문 활동에서는 뭐가 중시된다? 매수자가 중시되죠. 여기는 매수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로 갑니다. 자, A와 B 부동산 시장의 함수 조건 하에서 가격 변화에 따른 동태적 장기 조정 과정을 설명한 거미집 이론에 대한 설명인데 모형 형태를 묻는 거죠. 자, A를 봅니다. 자, A를 보면은 3P는 6배 마이너스 QD, 예? 그리고 2P는 3배 플러스 4QS. 자, 그럼 P는 얼마죠? P는 3으로 나눠지니까 2배 마이너스 3분의 1 QD. 여기는 P는 2로 나눠주니까 150 플러스 2QS인데, 자, 여러분 항상 이걸 볼 때는 P는 Y축이에요. 그리고 Q, 우리 수요량과 공급량은 뭐 X축인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P는 Y축, QT, 요거는 Y축이고 요거는 X축이에요. 그럴 때 앞에 나오는 여기 뭐죠? 앞에 나오는 여기 바로 뭐다? 기울기지. 요게 기울기.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 절대값.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 비교했더니 어디가 크다? 우리는 공급 곡선이 크죠. 자, 이 말이겠죠.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크고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완만하다. P가 Y축입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된다? 요 점이 불균형이거든요. 이 불균형이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점점 이 균형 상태로 접근해 나가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수렴형. 이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보다 작다. 자, 이런 경우를 우리는 수렴형의 형태가 되죠. 자, 그리고 비부동산 시장. 자, 비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우리 EP는 우리가 4배 마이너스 5QD, 그리고 또 EP는 100 플러스 4QS죠. 양변을 2로 나누겠죠. 자, P는 2배 마이너스 2분의 5 QD가 되고, 여기서는 P는 2로 나누면 50 플러스 2QS가 되죠. 자, 요것을 기울기죠.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인데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크죠. 자, 이런 경우는 그림이 이런 형태, 그림 형태가 이런 형태죠.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커요. 뭐보다? 공급 곡선의 기울기보다. 이럴 때는 이 점이 불균형이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이렇게 밖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이 형태, 이것을 우리가 발산형이죠. 발산형. 그래서 A 부동산 시장은 수렴형, B 부동산 시장은 발산형.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상당히 주의할 거예요. P는 Y축이고 Q는 우리가 X축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여러분이 항상 우리 이런 게 있죠. Y리꼬르 우리가 B 플러스 AX 주어졌을 때 요 앞에 있는 요 X축 앞에 있는 요게 바로 뭐가 된다? 기울기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 상품이 물리적으로 동일하더라도
경제적, 법적 성질이 다르면 당연히 부동산 상품의 성격도 달라집니다. 1번은 당연히 맞는 질문이고, 2번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에 의해서 표준화가 어렵죠. 따라서 일반 재화에 비해서 대체 가능성이 낮다. 우리가 작년에도 출제된 질문인데, 여러분 이 개별성, 자, 물리적으로 똑같은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이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토지 상품은 일반 상품과 비해서 비표준화됐다. 일반 상품은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획일화, 전국에 어디서 소비하든 똑같다. 획일화된 수요가 나타나지만은 비표준화로 인해서 차별화가 됐다. 이 차별화된 수요, 차별화된 수요의 유형이 나타나죠. 자, 그리고 우리는 비표준화돼서 개별성이 또 강하기 때문에 한 가지 물건에 한 가지 가격이 성립한다는 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2번 맞고요. 3번 부동산은 부동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 조건의 변화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다. 외부 효과는 부동성입니다. 맞는 질문. 4번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균질적인 가격 형성이 가능하다. 4번 정답이죠. 부동산은 우리가 공간적 작용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는 국지적 시장을 형성하지만은 이러한 국지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지역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달리 형성될 수 있다.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 강북 아파트 가격이 다르죠.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달리 형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 정답. 5번 부동산 시장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는 경제 활동 주체에 있어서의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의 순으로 토지 이용에 있어서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5번은 부동산 시장의 기능입니다. 자, 11번 문제로 갑니다. 자, 허프가 나오죠. 허프. 자, 허프는 항상 확률이라는 거 떠있죠. 확률. 자, 여러분이 소비자 거주지에서 특정 점포를 방문해서 물건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살 확률, 확률적인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을 합니다. 허프는 확률입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 거주지에서 기존 점포의 유인력과 신규 점포의 유인력이 같다면 신규 점포의 매장 면적은 얼마냐? 공간 마찰 개수는 얼마? 1호 보는 거죠. 자, 공간 거리에 있어서의 마찰 개수, 여기 중요한데 여러분 시험 문제 보면요, 이걸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공간 거리 마찰 개수가 2다 주어지면 이걸 꼭 확인해야 된다. 점포의 성격이라든지 우리 점포의 성격, 접근성이라든지 교통의 편의성 등에 따라서 공간 마찰 개수는 달라집니다. 근데 2라고 가정을 하죠. 2라고 가정하면 뭐를 적용한다? 중령, 모형을 적용해요. 자, 2라고 가정하면은 중령, 모형을 적용하는데 이 중령, 모형을 적용할 때는 매장 규모, 매장 면적에 비례해요. 매장 규모,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매장 규모, 매장 면적에 비례. 비례는 뭘로 간다? 분자로 가고 반비례는 분모로 오거든요. 자,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기존 점포의 유인력. 자, 기존 점포에 있어서의 유인력은 얼마? 매장 면적의 비례. 매장 면적 얼마? 기존 점포의 매장 면적 900 우리가 제곱미터에 비례하고
기존 점포에서 소비자 거주지와의 거리 3km,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이게 기존 점포의 유인력입니다. 기존 점포의 유인력이고, 그러면 신규 점포의 유인력. 신규 점포의 유인력은 신규 점포의 매장 면적이 얼마냐? 이거 모르잖아요. 신규 점포의 매장 면적 얼마냐? 이걸 구하고자 한다.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 신규 점포에서 소비자 거주지와의 거리 5km죠. 5의 제곱, 거리 제곱의 반비례. 자, 이게 같다 얘기죠. 그래서 이 기존 점포의 유인력과 신규 점포의 유인력이 서로 뭐한다? 같다면 했죠. 그러면 이렇게 주어질 때는 이렇게 곱하죠. 이렇게. 그럼 얼마? 우리가 25 곱하기 9배 제곱미터죠. 그러면 이건 또 9 곱하기 신규 점포의 매장 면적이 되죠. 지금 요걸 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그럼 양변에 9로 나눠주면 얼마? 양변에 9로 나누면 100이죠. 25에 100을 곱해주면 2500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규 점포의 매장 면적은 25에 100을 곱해주면 얼마? 2500제곱미터가 되겠죠. 250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12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각 도시별 산업별 고용자 수를 나타낸 표이다. 전자산업이 기반 산업인 도시는 얼마냐? 자, 그러면은 요걸 구할 때는 항상 우리 입지 계수의 수식이 상당히 중요하죠. 입지 계수 또는 입지상 LQ죠. 우리는 어떤 지역의 특정 산업이 전국의 동일 산업에 비해서 어느 정도 특화, 전문화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어질 때 분모는 뭐죠? 전국. 분모는 이렇게 전국. 분자는 뭐다? 특정 지역. 예를 들면 뭐 Z 지역이다. Z 지역이다. 자, 전국의 전체 산업. 전국의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전국의, 지금 문제는 뭐를 구하는 거죠? 전자산업이죠. 전국의 전자산업의 고용자 수. 자, Z지역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Z지역 전자산업의 고용자 수가 어떠한가를 보는 거죠. 분모는 전국, 분자는 Z지역인데 문제는 이게 1보다 커야 돼. 우리 입지 계수가 1보다 크다는 건 어떤 의미? Z지역 전체 산업 고용자 수에서 전자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보다 커요. 이때는 Z지역 전자산업에서 생산을 해서 소비하고 남은 어떻게 나머지를 Z지역 경계 밖 전국의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는 무슨 산업? 기반 산업이다. 그래서 지금 기반 산업을 문들 때는 입지 개수가 1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지금 도시가 3개 나왔어요. A 도시, B 도시, C 도시 이렇게 3개 나왔어요. 그러면 A 도시의 LQ는 얼마냐 이거죠. LQ. 예? 자, 그리고 B 도시의 또 LQ는 얼마냐? 자, C 도시의 또 LQ는 또 얼마냐? 자, 분모는 요 수식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분모는 이렇게 구해야 돼요. 분모는 표에서 전국 전체, 전국 전자산업, Z지역 전체, Z지역 전자산업 요걸 찾으면 돼. 자, 전국 맨 밑에 전국과 전체 만나는 칸, 맨 오른쪽 칸 만나는 칸이 얼마? 2000이야. 분모는 2000, 전국 전체가 만나는 게 얼마다? 20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전국전자, 맨 밑에 전국전자 세 번째 칸 만나는 거 1000. 전국전자가 1000이야. 그럼 이게 얼마죠? 2분의 1이 되겠지. 2분의 1. 예? 자, 그리고 분자는 뭐죠? Z지역. 자, A도시잖아요. A도시 두 번째 줄 전체 얼마? 400. 전체 400에서 전자 얼마? 세 번째 칸 150. 자, 그리고 B도시에서는 전자 얼마? 전체. B도시 전체 500에서 전자 250. 여기는 얼마? 전체. C도시 전체 1100에서 전자 600. 표에서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럼 이거 얼마죠? 5, 8, 40, 5, 3, 15, 8분의 3이죠. 자, 내항의 곱은 분모로 가고 외항의 곱 2, 3은 6, 분자로 가죠. 8분의 6은 4분의 3, 0.75는 1보다 작아요. 자, 요거는 2분의 1이죠. 2분의 1, 2분의 나누니까 1. 예, 요거는 전국 평균 수준으로 생산하는 자급자족의 상태. 자, 요거는 11분의 6이죠. 자, 내항의 곱은 11, 외항의 곱 2, 6, 12, 1보다 크죠. 그래서 요 산업이 무슨 산업? 우리는 기반 부문의 산업. 그러니까 무슨 산업? C도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2번 문제까지 확인했고요. 다음 시간에 13번 문제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